주말에는 뉴스를 봅니다. 챙겨볼 뉴스 많아서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당신을 위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말이면 오시는 한인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명실공히 대표라고 네. 불러도 된다면서요? 드디어 네. 1인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꽂혔습니까? 아직 꽂히진 않았는데요. 회사 등록 마치고 이제 뭐 명실상부. 네, 한인수 뭐 하는 회사입니까?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 네, 일종의 벤처 캐피탈 같은 회사죠. 그럼 이제 유망한 회사들을 계속 그렇습니다.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 하여튼 대박 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아쉽게도 김포쇼 시즌2가 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이제 네, 문을 좀 닫게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이 마지막. 그렇군요. 네, 다음 주는 연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웠나 봐요. 이제 오늘 못하니까. 네, 오늘이 이거 고정으로 모신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참 마음이. 네. 언젠가 또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한인수 네. 대표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그러니까 그러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마침 네. 지난주에 이제 애플에서 네. 신제품을 발표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네네. 근데 막상 애플 얘기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네. 특별히 할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제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네네. 저는 뭐 앱등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쩌다 보니 컴퓨터도 맥을 쓰고 뭐 노트북도 맥을 쓰고 네. 뭐 전화기도 아이폰 쓰고 그러시군요. 그림 그리느라고 아이패드 사고 뭐 이래가지고 네네. 어쩌다 보니까 맥 사용자가 됐는데 이번 거는 뭐 그렇게 눈에 띄거나 그렇죠. 욕심나거나 네. 이런 게 잘 없던데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매해 이맘때쯤 하니까 약간 반복되니까 좀 식상하기도 하고 네. 한국 시간 또 새벽에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졸다가 막 이제 옛날에는 막 지켜서고 했는데 요즘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은 이번에 감상평을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천천히 봤거든요. 요약하면 비싸다. 비싸요, 비싸. 네. 웬만한 노트북 가격보다 비싸요. 많이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많은 기사들이 자세한 걸 쭉 적어놨어요. 근데 쭉 하면서 항상 아쉬운 건 맨 뒤에 삼성은 그 갤럭시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치. 우리 소비자들이 이미 다 똑똑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네. 그냥 애플을 잘 분석만 하면 끝내는데 거기에 왜 다른 제품들. 네. 뭔가 영향 있긴 있겠죠. 그렇죠. 네, 좀 씁쓸하긴 하지만 네. 어떤 이번 한마디 감상평은 비싸다. 네. 그쵸. 이게 잡스 이제 하고 바뀐 이후로 네. 뭔가 대대적인 혁신, 정말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느껴본 적이 별로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잡스가 있을 때가 많이 그립죠. 근데 저는 그 옛날에 한 인텔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잡스와 얽힌 일화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잡스를? 네. 오. 한 2005년도에부터 제가 인텔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인텔은 그때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그냥 하나의 영업 대상? CP를 어떻게 하면 한번 팔아볼까. 노트북 그때 맥북에 어떻게 좀 팔아볼까. 이런 인텔 걸 안 쓰고 있었거든요. 맥이. 그런 시기였고, 인텔은 스마트폰이라는 건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는 AMD라는 그 경쟁사가 막 CPU를 잘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막 뺏기니까 이걸 막 회복하려고 막 하다 보니 당시 그 인텔 CEO인 폴 오텔리니 이 선생님은 그 스마트폰을 대비하는 시대를 완전히 신경을 못 쓴 거죠. 경쟁이 막 치다가. 근데 그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 폴이 나중에 퇴임하면서 직원들한테 그동안 즐거웠던 일, 아쉬웠던 일 몇 가지 이렇게 쭉 적고 회사를 떠났는데 아쉬웠던 일 첫 번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회의에 여러 번 왔었대요. 자기네. 인텔 회의에. 인텔 회의에. 자기네 CPU를 좀 그때는 아이폰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그만 전화기에다 컴퓨터 기능까지 넣으려고 하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우리한테 CPU를 좀 납품해 주지 않겠니?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인텔이 그때 봤더니 디자인이 자기들이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애플이. 그리고 코어도 인텔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 암 있잖아요. 네. 암 코어를 이용해서 다 디자인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니들은 그냥 하청만 해라. 만들어만 줘라. 네, 니들 공장에서 만들어서 주면 자기가 싸게 사주겠다. 야, 그러니까 이거... 인텔 입장에서는 그때 경쟁이 치열할 때 자기 공장 자기 제품 만들기도 바쁜데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비싸게 사주겠다도 아니고. 싸게 사주겠다니까. 개당 한 1전 정도 맞을. 그렇게 박한 마진에 특별한 걸 남의 CPU를 생산하는 거가 이제 인텔 공장장이나 기술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네, 큰 후회로 남는다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주요 경영진들이 이게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아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 인텔 최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남이 다 디자인해 놓은 그 하청한다는 거는 좀 그랬죠. 그래서 그 큰 기회를 놓쳤어요. 야, 그러네. 그때 만약에 해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 약간 보스의 보스로 모시고 있던 엔지니어가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실무진 회의 때도 많이 갔었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잠깐 왔다 가면은 굉장히 큰 그 멘붕과 왜요? 가슴에 상처 막 이런 게 오는데 심지어는 모욕감마저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화법이 이 사람의 이렇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피부를 꽉 찌르는 그런 충격이 온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일찍 은퇴했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분이 상처를 여러 번 받고 그때 그분이 뭐 했던 분이냐면 처음으로 오랫동안 인텔이 맥북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2005년인가요? 처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아주 얇은 그 맥북 에어. 맥북이요. 혹시 광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봉투에 막 들어가는 거 같이 얇은 거를 들고 사실 그렇게 들긴 힘들겠지만 그거 디자인하는 엔지니어 중에 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거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늙었대요, 자기가. 하도 쪼여가지고. 야. 근데 그게 약간 굴욕적이긴 해요, 인텔 입장에서는. 애는 다 쓰고 만들긴 했지만 굉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애플에서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왜 곧 기억나세요? 인텔은 CPU 자랑스럽게 노트북 한쪽에 스티커 붙이고 딩동딩동 뭐 그거 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붙이지 마라. 스티커. 근데 띵동댕동 광고 우리 걸 붙이지 마라. 해가지고 그 맥북 에어 나오고 한 1년간 오랫동안 인텔에서 CPU 납품했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거의 못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막. 근데 2006년도에 이제 비로소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인텔 작품을 넣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광고 홍보 크게 이렇게 자랑을 못한 거죠. 약간 굴욕적인 사건이긴 한데 그러네요. 잡스 선생이 하지 말라고 했대요. 아니 근데 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스티커 붙어 있으면 시간 좀 지나면 지저분해지고 막 이렇게 눌러붙고 막 하니까 맞아요. 좀 불편하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인텔에 마케팅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요즘은 인텔이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뭐 노트북만 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실제로 만났어요. 잡스를? 네, 2006년 초에 이 사실은 비밀이 진짜 정확히 말하면 진짜 만난 건 아니고 그 2006년 초에 그 매해 초에 인텔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세일즈 마케팅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으쌰으쌰하는 대회 같은 걸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 다 모아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임원들이 나와서 키노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 폴 로텔리니가 작년도에 했던 커다란 성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애플에 들어간 그 맥북 에어에 들어간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막 박수치고 상 주고 그때 이제 무대로 그럼 스티브 잡스를 모시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진짜로 무대로 오는 줄 알고 막 박수치고 있는데 커다란 그 화면으로 화상 통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화면에 축 뜨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무대 위에는 커다란 화면에 있고 무대에는 실제로 인텔 CEO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화상 통화로. 그래서 라이브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막 저런 그 유명한 사람을 막 보다니 우리 CEO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한참 동안 듣고 그 맥북 에어 뭐 저기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 저 사람 이제 그만하고 자기 얘기할 때쯤 되면
예의상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뭐 내가 뭐 더 도와줄 거 없니? 그러면 이제 아니야 괜찮아 땡큐 하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 폴 네가 나한테 도와줄 게 하나 있어. 그러더니 니네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 노트북 있잖아. 그거를 다 맥북 에어로 바꿔주면 니네 직원들이 다 좋아하지 않겠니?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그때 맥북 에어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막 직원들은 열광하고 그렇지만 우리 CEO의 얼굴은 싸한 미소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놓치지 않네. 잡스분이 결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페이벌 약한 부분을 팍 찌르는 유머 감각이 있긴 하지만 아픔으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애플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죠, 사실 옛날에도. 그런데 아까 인텔이 어리석은 결정, 폴 로텔리니 CEO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했던 것의 배경은 기술적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PDA 같은 걸 들고 다닐 때 기억나세요? PDA. 그렇죠. 인터넷도 안 되는데 그냥 손바닥만에 이렇게 컴퓨터 굉장히 멋있어 보였잖아요. 팜탑이라고 불렀던가요? 네. 여러 종류가 많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CPU 대부분 인텔 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볼륨이 작지만 볼륨이 크니까 꽤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텔이 바로 접었어요, 그것도. 이익이 안 남는다고 CPU. 그래요? 네. 그리고 사업부를 팔았죠. 그리고 혹시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잠깐 시티폰보다 생명이 짧았던 기기가 하나 있는데. 그래? 시티폰보다 더 짧았던 게 있어요? 네, 뭐냐면 MID라는 기기가 있어요.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 MID?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시티폰보다 나이프 같은. 시티폰까지는 알겠어요. 몇 달 하다가 들어간. 그거보다 더 짧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아이팟 같은 게 인터넷에 되는 건 그런 기기를 인텔이 만든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운영체제 후지고 쓸만한 앱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다가 진짜 몇 달도 안 가서 시장에서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기기가 사실은 훨씬 먼저 나온 거죠. 2008년, 2007년에 나온 거니까. 그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이거 말이야, 내가 다 옛날에 만들어 봤던 거야. 네, 기술도 너무 빨리 가면. 아이폰 이런 거 나오면 막 이렇게 별로가 아니다. 별거 아니네, 뭐 그랬겠네, 진짜. 근데 뭐. 그래서 그 이후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실패를 겪고 인텔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바일 비즈니스 포기하고 CPU 만드는 거 시도를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뜨니까 다시 막 장롱 속에 있던 옛날 기술 꺼내서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죠. 결국은 한참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접었죠. 안타까운. 근데 이제 세옹지마라고 스마트폰이 뜨면서 인텔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때 많은 회사의 레이오프, 감원이 불었죠. 저도 그때 회사를 나왔어요. 2013년도에 나왔죠. 9년 다니던 회사를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이후에 스마트폰 앱 이런 게 쓰니까 컴퓨터가 수요가 줄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루에 막 100만 대씩 팔았었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굉장하잖아요. 하루에 100만 대. 1년에 한 400만 대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전성기를 한참 놓치고 막 어려웠는데 전화위복이 생겼어요. 뭐냐면 스마트폰 막 많아지고 앱 많이 사용하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서버 있잖아요. 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서버 수요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빚을 별로 발하지 못했던 서버에 관련된 사업이 잘 되고 이제 균형을 찾으면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회사가. 우리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죽으란 법은 없다.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은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교훈이 되기를 했죠, 사실. 그러네요. 근데 인텔 전성기는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286 뭐. 286, 386, 486. 486. 네. 그래서 갑자기 펜티움.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나요. 네, 그러네. 네, 요즘 뭐 코어 i 3, 뭐 557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브랜드가 변한 다음부터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없어졌어요. 옛날만 해도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고. 네, 막 CPU 클럭 스피드가 빨라졌다면서. 옛날에 막 버벅거리던 게임이 막 살아나듯이 막 돌아가고 막 열광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전성기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아이폰이 한참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2년 정도 막아놨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뭐 못 들어오다가 그 이후에 들어와서 삼성이 마지막으로 뭐 옴니아 폰인가요? 뭐 말도 안 되는 폰 가지고 있다가 렉이 붙어있던 그 폰. 그러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갤럭시 시리즈를 내면서 그때 간부가 임원이 했다는 내부적으로 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아이폰이 대박 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쫙 대박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이 잘 못 따라갔잖아요. 햅틱도 그렇고 뭐 처음엔 좀 그랬죠. 근데 갤럭시라는 시리즈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되게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우리가 이런 건 잘한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고 모형 딱 생기면 감 잡고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더니 기다려봐라. 한 1년만 지나면 감 잡았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안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괜히 뻥카를 날리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이폰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건 햅틱인데 이게 뭐야. 그 직전 전화기가 너무 안 좋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도 어떻게 따라가나? 그리고 무슨 저렇게 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1, 2년 지나가더니 이제 막 비등비등하게 계속 경쟁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그걸 뛰어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 이제 1, 2등 경쟁은 하는데 맞아요. 아예 뛰어넘는 거는 그래도 대단하죠. 그 정도 전화 만든 게. 왜냐면 대단합니다. 2011년도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전화기 보면 진짜 이상했거든요. 제 기억에도. 이런 거 어떻게 쓰지 할 정도로 이미 사람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2011년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화기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1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진 것 같아요. 전화기가. 생각이 났는데 옛날 생각을 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때가 있긴 있어요. 혹시 김프로님 태어나서 처음 가져본 내 거로 가져본 컴퓨터는 뭐예요? 컴퓨터. 저는 컴퓨터 되게 늦게. 그래요? 그래도 이게 진짜 내 퍼스널 컴퓨터야 하고 가져본 거. 저는 학교 랩에서 쓰던 거 말고. 되게 창피하다. 군대 갔다 와서요. 그래요? 되게 늦었어요. 그래도 그게 뭐예요? 기종이? LG에서 나온 거였는데 기종이 생각이 안 나는데 LG에서 나온 거였어요. LG 김프로님은 문과죠? 사양을 잘못 물어봤다. 이 이과생들은 특히 공대생들은 이 사양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사양이 그때 딱 끼케야 인터넷 정도 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그렇게 저 군대 갔다 왔으면 2003년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최근이군요.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 갔을 때는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라. 90년대 후반이니까 97년도 이럴 때 이제 갔을 때는 학교 랩에 있는 컴퓨터들을 주로 썼고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컴퓨터가 확 이제 좀 그래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딱히 불편한 거는 몰라가지고 역시 다른 문과생은 굉장히 인생의 큰 즐거움을 다른 데서 많이 찾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게 문과생들이라고 하면 근데 그때만 해도 90년대 후반에도 영화가 잘 안 돌아갔거든요. CD로 돌리면 막 뜨거워지고 막 약간 버벅거리고 막 이래서 컴퓨터로 영화를 본다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파일로 영화 보는 게 잘 익숙하지 않았었고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사진 보거나 게임은 안 하셨어요? 게임도 노트북으로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군요. 게임은 많이 했는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PC를 사가지고 구비를 해놓고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게임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그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를 애들이 막 할 때인데 주저주저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유행하던 무슨 게임이냐면 뿌요뿌요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모르실 거예요. 핵샤 비슷한 건데 그 물방울이 3개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없어지고 그런 거 뿌요뿌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룻밤을 꼬박 새서 했던가?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틀째 날인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거를 하루 종일 꼬박 그거 굉장히 재미난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못 하겠는지. 왜냐면 왠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프로게이머를 한답시고 하지 않을까. 그 김프로가 될 뻔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무서워가지고, 네. 나는 이거를 시작을 안 해야 되겠다. 게임 자체를 시작을 안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틀 꼬박 새가지고 뿌요뿌요 하고는 네. 약간 멍한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게임을 안 쳐다봤어요, 아예. 그래서 게임 잘 몰라요. 좀 아쉽긴 한데 네. 게임과 도박은 하면 아마 그쵸. 안 될 것 같아요. 전 주변에 이과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처음에 본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저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애들이 애플2를 얘기해요. 애플2. 네. 저 중학교 때가 나왔거든요, 기억에. 그렇죠. 근데 애플2도 이제 그 중학교 때인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하여튼 중학교 때 제가 그 교육장을 갔어요. 친구 따라서. 뭐냐면 그 당시 삼보컴퓨터라는 회사가 꽤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직 프로그램이라고 애플2에 달려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 무료 강습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배우면 다 애플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실습 재료니까. 그렇죠. 집에 오면 그거 다시 그거 또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몇 번 그 강습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낚인 거죠. 애플2를 사셨습니다. 사야 되겠다. 이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들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래 그럼 가보자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요. 그 세운상가라고 요즘 아직도 있지만 세운상가가 전자제품 메카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1층하고 2층 한 지역까지 해서 꽉 전부 다 컴퓨터 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쭉 한 바퀴 쫙 도신 거죠. 쫙 도셔서 자 그럼 알았다.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렸었죠. 한 며칠 후에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오셨어요. 고맙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왠지 사과 모양도 좀 이상하고 로컬 애플2 써있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고 이렇게 봤더니 색깔도 좀 다르고 뒤에 봤더니 고명전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네, 당시에 짝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요? 네, 그게 누구나 이렇게 뚜껑 열어서 보드 보면 부품도 다 보이고 그랬거든요. 카피하기 되게 쉬울 정도로 단순한 보드였는데 그걸 이제 사오셨어요. 한 20만 원 싸게 사셨대요. 어찌 고장이 많이 나는지. 하여튼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진짜 재미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저희가 악연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애플 너무 재밌으니까 중3 때쯤에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었어요. 친구가 게임 프로그래밍 고수 친구랑 어떻게 다니다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좀 내 구조가 다른가 봐.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싶을까? 아니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따라서 하다가 쉬운 건 좀 만들었는데 밤을 새게 된 이유가 제가 이 문을 잠그고 막 만들었는데 좀 약간 찜찜했나 봐요. 뭘 만들었냐면 화투를 이렇게 도리지구땡이라고 혹시 아세요? 도박하는 거? 도리지구땡.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는 종이에다가 화투 대고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숫자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쉽지 않죠. 중학생이 만들기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며칠 동안 문을 잠그고 안 나오고 얘가 퇴인이 돼서 거기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열쇠를 따고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근데 애는 널브러서 자고 있는데 옆에 막 화투장만 달려있고 그리고 맨날 게임에 관련된 거 잔뜩 쌓여있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조용히 부르셨죠.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니 급기야 얘가 도박에 게임에 미쳤구나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컴퓨터 금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중3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컴퓨터 근처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컴퓨터를 집었는데 그 3, 4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게임은 참 안타까웠지만 돌이켜보면 좀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왜 그 부모님들 그걸 말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본인의 세계에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미지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사실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에 몰두하니까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안 좋은 건 많긴 한데 어릴 때 게임을 했던면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돌이켜 보면
요즘 부모님들도 게임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한테 맞으면 그렇게 해서 잘 가다듬으면 코딩에도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게임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앱도 희한한 거 막 만들고 그러면은 또 요즘은 또 오픈 소스가 많아서 네. 가져다 쓰면서 배울 만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갖는 친구들 있으면 좀 너무 야단만 안 치고 진짜 뭐 때문에 관심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면 애들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 대학 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공교롭게도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시절에 저랑 같이 막 게임 만들고 애플2 갖고 지지고 볶던 애들이 다 잘 돼 있어요. 한 명은 공학 박사 돼가지고 뭐 대기업의 연구소에 소장하고 있고 한 명 뭐 인터넷 기업의 CTO 하고 있고 그놈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지. 친구들은 다 아기 구렁이에 빠뜨리고 자기들은 다 잘 됐어. 야. 근데 그때 저도 생각해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몰입도 한 거잖아요.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게 지금 뭐 30년, 40년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계속 기억나는 거 보면 그때 뭔가 몰입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네요. 굉장히 애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딸 아이를 산수를 가르치죠. 초등학생인데. 되게 싫어해요, 산수를. 수학을? 네,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걱정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근데 학원도 가기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애를 한번 가르쳐보자. 산수를. 근데 초등학교 산수니까 쉽잖아요. 자기 애는 가르치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손부터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인내심을 키우면서 봤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만약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야단을 안 쳤으면 저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옆에서 딱 보면요. 애가 이렇게 문제를 하다가 지루해 하거나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막 다그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수도 있게 되죠. 뺄셈, 뭐 나눗셈 좀 어려우니까 어린애들이 하기에. 그럼 틀리면 틀리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막 이 틀린 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도 다시 막 고치라고 막 다시 풀어보게 하면 애는 점점점 이제 그 눈치가 빠르니까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저께 다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뭐 이런 거 하고 애가 이렇게 지뢰하고 있으면 좀 집중해서 풀어봐.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 이렇게 틀린 걸 지적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뭐 저도 틀린 거 지적하면 싫어하지만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틀린다고 구박을 하면 아는 것도 까먹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틀리는 게 당연하다. 라는 걸 좀 생각을 바꿔봤죠.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운 지 오래된 선배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애를 MIT를 보낸 선배에게 물어봤죠. 선배님의 딸은 어떻게 수학을 가르쳤기에 MIT를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선배님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딸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기는 야단을 안 쳤대요. 근데 조금 틀리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줬더니 애가 수학을 틀리면 아빠 엄마가 실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구나. 막 이 틀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 이런 게 심해져서 작전을 완전히 바꿨대요. 왜냐면 틀리는 걸 막 좋아하고 틀리는 걸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막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다시 맞추잖아요. 네. 그럼 막 상을 주고 막 좋아했대요. 100점 맞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한두 개 틀릴 수 있잖아요. 애가. 그 틀린 거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왜 틀렸는지 알아내고 정답을 맞추면 막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막 일부러 틀린대요. 그렇게 맞추려고?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니까. 한 10개 나오면 5개 틀린 다음에 막 풀어서 틀린 다음에 다시 그거 막 찾아가지고 하면 엄마 아빠가 막 좋아하니까 얘가 틀리는 거가 나쁘지 않다는 걸 그거를 찾아내는 기쁨을 맛보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아빠가 똑똑하긴 한 거죠. 그 아빠도 MIT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MIT를 나온 분의 따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유전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한번 써먹어봤죠. 제 딸아이한테 틀리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뭔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면 상을 주겠노라. 라고 했는지 안 되더라고요. 제 딸한테는. 근데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같이 계속 문제를 푸는 거죠. 네가 한 문제 풀면 나도 한 문제. 야, 뺄셈이 어떻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다가 얘가 뭘 지루해하는지를 알아서 그 흥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플샵에 가면은 스페로라는 그 장난감이 있거든요. 스페로를 갖고 코딩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요? 미리 신청하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데려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딩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생 가르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산수의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산수의 개념이 어디다 쓰이는지는 전혀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장난감이 움직이게 하니까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약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바쁜데 그때 여름에 3번을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산수가 어디 쓸 데가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각도로 몇 도 보내는 거, 그다음에 3걸음만큼 더 가게 하고 뭐 5걸음만큼 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 스피로를 동작시킨 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산수를 써먹을 때가 있구나. 그건 중요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재미있게 해요. 그래요? 네, 제법 재미있게, 뭐 잘한다는 건 아닌데, 재미있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왜 초등학교 코딩 교육할 때 보면은 제목은 순간 까먹었는데,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건 줄 알았더니, 아이에게 수학적인 사고와 흥미를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아이랑 그 애플샵에서 스페로 갖고 코딩 교육하기 열심히 하다가 낚였잖아요. 그거 샀어요. 그래서 그 스페로를 또 낚여가지고 스페로를 사가지고 집에서 막 장난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산수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미적분 잘하면 대학교 가고 좋은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 좋은 사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먼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니까 너무 그렇죠. 지루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장 쓸 데가 있으면 지금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2번이나 낚였네. 이거 대리기에서 낚였어요. 애플한테. 그 마케팅이 유효하군요. 뭘 해주면 사는군요. 네. 여튼 그 애플 얘기하다가 막 코딩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튼 이번 우리 애플 신제품 발표를 다시 돌아가 보면 확 질러서 오랫동안 쓰면 아깝지 않다. 대부분 제품들이 자기가 필요한 타이밍 때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전제품 혹은 뭐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비싼 전자제품을 살 때 계속 찾아보면 점점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액과 그렇죠, 스펙이. 그렇죠. 보통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 100만 원 정도면 사겠지 하고 갔는데 이제 150만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2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브랜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저요? 저는 마음은 무조건 최고 사양. 마음 쓸 때 최고 사양을 딱 놓고 이렇게 사주는 우리 집의 재무부 장관님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양을 빼요, 거기서. 일단 최고로 세팅해놓고. 일단 최고로 세팅한 다음에 제가 감대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빼요. 그러면 처음에 그 분노 게이지가 꽉 찬 표정의 와이프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걷어내면서 분노가 이렇게 내려가는 타임을 딱 보고 그럼 여기서 요 정도 괜찮겠다. 괜찮은 방법이네. 왜냐면 최고 사양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딱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조금씩 하드 용량 줄이고 CPU 하나 낮추고 뭐 메모리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지 못할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세팅을 처음부터 최고로 해놓고 그렇죠, 하면 그러네. 막 맥북을 사는데 막 560만 원 이렇게 세팅해놓는 거죠. 다 해가지고. 근데 한 300 몇십만 원 내려면 원래 비싸잖아요. 300만 원. 이 정도면 사도 되지. 그렇죠. 제일 싼 거에서 세팅해가지고 붙여가면 몇 개 못 붙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딱 세팅해가지고 최고 사양으로 붙일 수 있는 걸 다 붙인 다음에 맥북을 새로 다 했는데 560만 원이네? 그럼 막 미쳤어! 이러다가 이제 그럼 내가 이거 빼고 야. 네, 참 살기 어렵네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근데 아이폰, 맥북 다 애플 제품이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사게 만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써가지고 애플 2서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쓴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안타깝게 286 386을 쓴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기계를 바꾸는 주기는 조금 제품 나왔을 때. 그래요? 짧은 편이군요. 네. 근데 그 맥북은 요즘 그거 잘 돼 있어요. 그 중고 다시 되사주기. 그래서 중고 팔고. 근데 또 팔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그렇죠. 집에 맥북만 한 4-5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다 보니까 하여튼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은 다음에 살 때 최고사양을 사요. 좋죠. 자주 바꾸지는 못하는데 저도 사실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약간 욕구 불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제가 잘 안 바꾸거든요. 한번 타면 막 폐차될 때까지 타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차보고. 옛날 그 파란 차 그거. 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거 한 10년 넘게 타다가 이제 15년인가 정도 타다가 폐차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아끼게 되잖아요. 차가 원래 굉장히 비싼 가격이니까 거기서 소비를 줄이니까 뭐 약간 여유가 생기고 이런 차를 아껴서 가전제품을 사시는군요. 뭐 가전제품 생각해보면 편차가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300만 원인데 자동차는 한 단계만 낮춰도 3-4천만 원 막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폐차될 때까지 타면은 뭐 본전은 거의 다 뽑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옵션 자동차 2개를 덜었더니 노트북 값이 나오네. 제가 차를 본 입장에서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렇죠. 애플 신제품 발표 얘기 재밌게 하다 보니 참 옛날 컴퓨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플 제품들의 애플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분이 직장 동료 한국에 와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하고 같은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스티브 잡스를 만난 거죠. 자주 만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도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뭐 얘기하다가 대답해봐라. 얘기 못하면 뭐 벌벌 떨고 그러니 그랬더니 눈을 안 마주친대요. 자기는 날 걸까봐 눈 안 마주치기라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러면서 3번 마주쳤대요. 직장생활 하면서. 근데 자기한테 한마디도 걸지 않더래요.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전술이었구나. 스티브 잡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 제품이 약간 조금 싱거워진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삼성이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이번에 보니까 2차에도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서럽기도 하다가 삼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시장이 작아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한 1% 남짓한 볼륨 양으로 물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 밀릴 수도 있겠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요즘 또 외국에 나가서 직접 사오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많죠. 갖고 싶네요. 이번 신제품. 자, 그래서 애플 신제품 발표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녀 교육으로 갔다가 IT 기계 구입 패턴까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회라니까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IT와 관련된 테크와 관련된 소식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조곤조곤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알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필요를 조금 한번 해소해보자 싶어가지고 모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요걸 좀 잘 발전시켜가지고 가려운 데를 쏙쏙 긁어주는 걸 좀 청취자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잘 세팅하기도 전에 문을 닫게 돼가지고 그래도 언젠간 또 우리 김프로님과 또 재미난 일들을 하실 때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1인 기업을 아무튼 잘 키워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하시는 일도 꼭 성공적으로 잘 되시면 좋겠고 뭐 청취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막 응원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방송 출연을 하시거나 뭐 보이시면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프로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졸려온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낮아가지고 다음에 제가 집에서 연습했어요. 다음에 김프로쇼 나오면은 안녕하세요, 한혜수입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지겹고 졸려온 목소리에 또 재미없는 주제를 들어주시는 이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 한윤수 대표님하고 또 뭐 재밌는 기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오늘 순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29일 날 단관에 한윤수 대표님 모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뭐 인사도 하시고, 네. 네, 하여튼 마지막 단관들 많이 오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보다 너무 큰 관을 잡아가지고 지금 약간 난처한 상황인데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